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은 베이스 점핑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6년 첫 번째 베이스 점핑 사망 사고는 거의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늑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6월 14일) 소수의 사람들이 유타주 모압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이 외딴 협곡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미네랄 보텀이라 불리는 곳에 베이스 점프를 하러 왔습니다. 인간이 새처럼 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경험이죠. 그날 아침 장비를 착용하고 비행을 준비하던 남자 중 한 명은 데니 조 크레이글이었습니다. 데니는 이미 비행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번이 넘는 단독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과 낙하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죠. 특히 데니가 하려던 일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전문가로서 그는 또 다른 전문가를 가이드로 찾았습니다.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이드였죠. 앤디 루이스. 그날 아침 오전 8시쯤 사막의 빛은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협곡의 아침 공기는 아직도 고요했습니다. 애리조나 어딘가에서 데니의 가족은 데니가 오랫동안 품어온 목표를 곧 이루기 직전 미소를 지으며 보낸 셀카를 보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하네스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객들을 보면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꽤 잘 알 수 있습니다. 앤디 루이스와 함께 점프했던 한 남성은 앤디가 하네스의 모든 부분을 설명해주고 모든 버클이 제대로 잠겼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야 마지막으로 자신을 장비 뒤쪽에 연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체계적으로요. 두 남자는 데니가 앞에 앤디가 뒤에 선 채로 가슴과 등에 하네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앤디의 등에 낙하산 하나가 달려있었고 추출 라인이 출발 지점에 맞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아래 280피트 아래에는 현지인들이 탈러스라고 부르는 부서진 사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내렸습니다. 추출 라인이 그들 뒤에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앤디의 등에 있던 컨테이너가 찢어지듯 열렸습니다. 낙하산이 정확한 시점에 아침 공기 속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1초 동안 데니 크라겔은 자신이 999조 달러를 지불한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바닥이 사라지고 협곡의 벽이 그를 둘러싸며 이른 아침 햇살에 붉게 빛났습니다. 바람소리가 그의 귀에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니는 새처럼 날 때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에 수백 번이나 있었던 아침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앤디가 이전에 했던 1000번의 점프와 이번 점프가 다를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돌풍도 없었고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데니는 미국에서 가장 경험 많은 베이스 점퍼 중 한 명이 그의 등에 단단히 연결돼 있어 안전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2012년 마돈나의 슈퍼볼 합타임 쇼를 봤다면 이미 그를 본 적이 있지만 모를 뿐입니다. 그는 마돈나가 바로 그의 뒤에서 노래하는 동안 1인치 줄 위에서 튀어오르고 공중제비를 돌던 흰 토가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 장면을 1억 1,400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재정의할 남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 남자는 묘기를 부리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해왔던 일을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와 재앙 사이의 줄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재미있게까지 보였습니다. 데니는 이유가 있어서 앤디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이 절벽, 이 협곡에 오기 몇 년 전, 앤디가 등에 낙하산을 매기 훨씬 전, 그는 이미 실제 스포츠라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게 들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넓은 웨빙을 두 고정 지점에 팽팽하게 매달아 보세요. 그리고 그 위를 건너는 걸 슬랙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떨어지지 않고 건너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입니다. 하지만 앤디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트램폴린처럼 그 위에서 튕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서 몸을 띄워 백플립까지 할 수 있다면요? 아무도 이전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앤디는 2004년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출신의 대학생이던 시절 등반 여행에서 어깨가 탈구됐을 때 바로 그걸 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상을 당하면 휴식을 취합니다. 앤디는 집 근처에 줄을 설치해 팔이 회복될 때 그 위를 걷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취미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2008년에 열린 첫 번째 슬랙라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아마 70명 정도만 알던 것을 수백만 명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앤디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땅 위에서 슬랙라인을 걷는 것이 어렵다면 수백 피트 아래 허공이 펼쳐진 협곡 위에 줄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그 높이에서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돌풍,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면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너무 큰 위험입니다. 하지만 앤디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타워들 사이에 480피트 길이로 설치된 줄 위에서 문워크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4000피트 상공의 열기구 사이에 설치된 줄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100번이 넘게요. 네, 100번이 넘게 그는 아무런 안전줄이나 하네스 없이 하이라인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는 슬랙라인을 탈 때 베이스 낙하산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만약 미끄러지면 뛰어내려 낙하산을 펼치고 낙하산이 펼쳐질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베이스라이닝이라고 불렀습니다. 솔직히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별명을 얻었죠.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 프로들 사이에서 자기 어머니조차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남자가 낙하산만을 유일한 플랜 B로 삼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줄을 걷는 모습을 보고 그가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슬아슬한 앤디라 불렀습니다. 한 동료는 그가 좁은 공간에 뛰어들고 다른 누구도 감히 못할 만큼 늦게 낙하산을 펴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별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앤디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가 이 스포츠에서 가장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묘기만 구경하지 않고 저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주로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베이스 점프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스카이다이버들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이스 점퍼들은 대신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건물, 안테나, 타워, 다리, 그리고 절벽 같은 곳이죠. 그게 바로 이 스포츠의 전부입니다. 스카이다이빙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없애면 또 다른 것이 사라집니다. 스카이다이버는 충분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거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 낙하산이 고장나면 예비 낙하산을 펼치는 것처럼 말이죠. 베이스 점퍼가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는 단 몇 초의 비행시간과 단 하나의 낙하산,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하산을 펼칠 고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하산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왜 주말 며칠 배워서 될 일이 아닌지 알겠죠? 대부분의 점퍼들은 수백 번의 스카이다이빙과 수년간의 훈련, 많은 시간 동안 자세와 바람을 익히며 베이스 점프를 할 용기를 쌓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년간 배우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다른 이의 경험을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2018년에 그는 베이스 점프 모합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수년 동안 베이스 점퍼가 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대신 금요일에 모합에 도착해 토요일 아침에 앤디를 만나고 몇 시간 뒤 미국에서 가장 경험 많은 베이스 점퍼 중 한 명을 등에 맨 채 절벽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을 책임질 겁니다. 당신은 그저 함께하는 것뿐이죠.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줄 만한 모험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무모한 거 아니야? 라고 하기 전에 앤디가 이 나라에서 거의 1000번 베이스 점프를 한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는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이 잠시나마 그를 믿고 맡길 만큼 자격을 얻었고 그들은 잊지 못할 이야기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회사는 6살부터 80이 넘는 사람들까지 고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또래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 앤디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던 스포츠로 이미 커리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5월 당국은 그를 공식적으로 상업용 텐덤 베이스 점퍼로 승인했습니다. 앤디 루이스는 허가를 받고 연방 심사를 거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사업은 완벽한 기록을 자랑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니조 크레이글이 찾던 것이었고 이야기는 다시 그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협곡, 자유낙하 중 두 남자로 돌아갑니다. 데니가 앤디를 업고 절벽에서 내디뎠을 때 그는 낯선 사람을 믿고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스포츠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에 오늘 맡겼습니다. 그리고 딱 한순간 그 선택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 일도 잘못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데니가 이 경험을 즐기고 있을 때
그들 위에서는 1000번 가까이 펼쳐졌던 캐노피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순간까지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점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두 남자가 떨어지고 있는 그 위에서 낙하산의 공기 주머니들이 공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들이 하중을 받아 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점프에서는 이 순간에 천이 날개로 변하고 추락이 비행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변화의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캐노피가 나왔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누구도 언제 분명해졌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잠시 반쯤 펼쳐져 매달렸을 겁니다. 아마도 처음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형태가 잘못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찰나에 앤디와 데니 위에 있던 것은 더 이상 펼쳐지는 낙하산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천일 뿐이었습니다. 두 남자를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떨어뜨리는 천이었죠. 그리고 천은 거의 속도를 늦추지 못합니다. 이게 보통 13,000피트 상공에서 하는 스카이다이빙이었다면 그들은 약 1분간 완전히 자유낙하합니다. 주 낙하산이 고장난 점을 고려하면 앤디는 주 낙하산을 떼고 예비 낙하산을 펼쳤을 거예요. 하지만 앤디와 데니가 뛰어내린 절벽은 280피트, 약 85m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땅에 닿기까지 3, 4초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느리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앤디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낙하산이 거꾸로 펴져서 절벽에 부딪혔는데도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낙하산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감각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즉 앤디 루이스는 뭔가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거의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 상황에 대처할 만큼 높이가 남아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3초째 애는 낙하산이 없었습니다. 예비 낙하산도 없었고 있었다 해도 여기선 소용없었을 겁니다. 앤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남자는 절벽 아래의 암설 사면에 부딪혔습니다. 절벽에서 앤디의 팀원과 친구들은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텐덤 점프에는 3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절벽 끝에서 줄을 잡아야 하고 앤디는 늘 팀과 함께 뛰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사고가 절벽에서 떨어져 바위에 닿기까지 5초쯤 걸렸어요. 유튜브 광고 건너뛰는 시간과 비슷하죠? 그 절벽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은 지미 피터슨이었습니다. 앤디의 사업 파트너이자 14년지기 절친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브렌트 케인이었습니다. 앤디의 친구로 응급구조대원이자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던 친구가 고객과 바위에 부딪히는 걸 봤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미 피터슨은 친구들 뒤를 따라 바로 뛰지 않고 절벽 끝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벽을 기어 내려가고 부서진 사암 경사를 따라 최대한 빠르게 아래에 있는 2명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지미가 발견한 것은 차라리 단번에 끝났다면 나았을 만큼 이 아침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텐덤 장비는 클라이언트가 하네스 앞쪽에 타고 조종사가 뒤쪽에 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말은 데니의 몸이 세상을 향해 앞에 있었고 앤디의 몸이 그 뒤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쓰던 표준 장비였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뾰족한 사암 경사면에 부딪혔을 때 두 남자가 바위의 충격을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니, 조 크레이글, 그의 손녀에게는 마법사였던 사람, 몇 시간 전 가족에게 미소 짓는 셀카를 보냈던 그 남자, 데니 조 크레이글은 안타깝게도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 위 높은 곳에서 그의 동료들은 둘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앤디 루이스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추락은 5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3시간 동안의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상 전문의들이 말하는 골든아워가 시작됐어야 했습니다. 응급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 중 하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이 충돌 후 60분 이내에 수술실에 도착하면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차들 사이를 뚫고 달리고 의료 헬리콥터도 있는 겁니다. 그 1시간 안에 매분이 말 그대로 황금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앤디가 솔트레이크시티 도심에서 그 바위에 부딪혔다면 트라우마 팀이 15분 안에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시골에서도 아마 30, 40분이면 도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앤디는 유타 미네랄 보텀에서 추락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마지막 통신 불능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휴대전화 신호와 라디오가 안 잡힙니다. 또한 저 바위들과 바깥 세상 사이에는 30마일이 넘는 협곡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가 두 남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이미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앤디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들은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행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둘로 나눴습니다. 지미 피터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장 친한 친구 곁을 지키며 앤디에게 해줄 수 있는 의료적 처치를 다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케이는 앤디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이자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협곡 바닥에서 응급처치만으로 외상외과 의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훈련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전해 협곡 도로를 따라 문명지로 달렸습니다. 그는 운전 중 도로와 휴대폰을 번갈아 봤습니다. 기다리며 애타게 바라며 신호 한 칸만이라도 뜨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협곡 바닥에서의 매 순간마다 골든타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누가 그걸 볼 수 있든 없든 말이죠. 그리고 저 고원 어딘가에서 미친 듯이 운전한 끝에 그는 결국 신호가 닿는 범위에 도착했습니다. 켄 씨는 911에 전화했습니다. 그날 아침 미네랄 보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랜드 카운티 신고 접수원이 처음 들었을 때 대응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랜드 카운티 부보안관들이 협곡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랜드 카운티 수색 구조대, 즉 자원봉사 등반가 팀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랜드 응급 의료 서비스 팀도 출동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모두가 외딴 협곡에서의 고소 추락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집중 치료가 가능한 2대의 의료 헬리콥터가 투입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보면 이는 엄청난 대응입니다. 케인 씨가 전화한 지 약 45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보텀 같은 위치에서는 45분, 이 정말 빠른 편입니다. 긴급 상황에선 도움 요청 시점부터 시간 측정하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에선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때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절벽을 급히 내려가고 케인이 신호 잡으러 나가 소중한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숙련된 구조 인력이 그에게 닿았을 때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시간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의료진은 경사면에서 산소와 외상치료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했고 앤디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는 약 3시간 동안 버텼지만 외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오전 11시경 2026년 6월 14일 14년지기 가장 친한 친구가 곁에 있는 가운데 수백 번이나 뛰어내렸던 그 절벽 아래 바위 위에서 앤디 루이스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39세였습니다. 그 소식은 헬리콥터가 착륙장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모압에 전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소식은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된 걸까?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까지 공식적인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조사나 장비 조사 결과도 없습니다. 부검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도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가까운 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침묵했지만 진짜 이 스포츠를 아는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부터 베이스점프 커뮤니티는 이 스포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례를 기록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각 사망 사례를 세밀히 분석합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끌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 죽음의 원인을 기록하고 이해해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암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스포츠의 유일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몇 시간 안에 그 분석의 초점은 미네랄 보텀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스포츠를 해왔고 바로 그 절벽을 실제로 뛰어본 점퍼들이 그 3초에 대해 알려진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전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부는 절벽을 떠난 뒤 첫 찰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수천 번 낙하산을 접어본 사람들조차도 앤디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이야기에서 섬뜩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점퍼들이 3초를 고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더 단순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텐덤 베이스 점프로 인한 사망 사고는 언제였나요?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라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사망자 목록을 다시 확인했지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텐덤 베이스 점프에서 사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스포츠의 전체 기록된 역사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공식 기관이 인증하지는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2026년 6월 14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 항공 스포츠의 상업적인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세운 사람은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바로 그 상업적 영역을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하자마자 곧 다른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프는 애초에 존재해야 할까요? 앤디 루이스는 베이스 점프에 돈을 내고 참가한 고객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6월 14일. 훨씬 전부터 베이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앤디가 팔던 것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텐덤 베이스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것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앤디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함께 날아온 가까운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를 엄청나게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이스 점프는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베이스 점퍼는 기본기와 절벽의 바람을 완벽히 익히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망사고 목록을 읽고 자신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텐덤 승객은 이런 걸 할 필요 없습니다. 데니는 100번 넘게 스카이다이빙을 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베이스 캐노피를 조정해 본 적이 없어 그 짧은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고 999젠 달러를 지불하며 자신의 생명을 남에게 맡긴 셈이죠. 그가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전부는 앤디가 이걸 1000번이나 해봤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앤디는 이걸 1000번이나 해봤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일은 거의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바로 이 일을 검토하고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6살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80살 노인들도 안전하게 귀가했고 일부 고객들은 이야기거리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앤디와 함께 뛰었던 여성은 그가 내 마음을 치유해줬고 내가 아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앤디의 파트너 헤일리 애시버는 그의 죽음 후 가장 단도직입적인 옹호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e스포츠가 안전하다고 한 적 없으며 베이스 점프를 하는 사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원하는 위험을 감수할 권리가 있으며 앤디는 끝까지 그 권리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이 텐덤 베이스 점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였다면 앤디 루이스는 10년 가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6월 어느 일요일 아침까진 그랬지 않았습니다. 앤디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토마스 후버,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산악인 중 한 명인 그는 앤디를 우리 중에서 가장 거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미 피터슨, 그 경사면을 내려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친구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앤디에게 생명을 맡긴 남자의 가족이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업적 운영에서 고객이 사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개입과 소송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데니 아내 켈리는 앤디를 공개적으로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절벽에 오르기 전 이미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부주의가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43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데니는 2딸도 남겼습니다. 그는 차세대 익스트림 스포츠 스타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68세의 애리조나 출신 성공한 사업가였고 평생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방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한 것은 손녀와 마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앤디의 가족은 아들을 잃었죠. 친구를 잃었습니다. 공반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세 번째 비극을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큰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뒤에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점프, 몇 시간 전 앤디가 마지막 영상을 올렸어요. 다가올 시즌을 기대하며 붉은 바위 협곡에서 밧줄 그네로 공중제비 다이빙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드론 조종사들에게 감사한 뒤 이 말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곧 끝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앤디 루이스는 20년간 실력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3초를 그에게 맡긴 1000명 가까운 낯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빼고 항상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무모한 일을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K2의 셰르파가 등반 파트너인 과학자를 카메라로 비춥니다. 과학자는 얼음벽을 침착하고 상황을 통제한 채 내려오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카메라를 돌려 산을 촬영합니다. 몇 초 후 다시 카메라를 돌립니다. 밧줄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남자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